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어제 증시가 난리였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같은 날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확 올렸어요. 증시는 박살이 나는데 성장률은 올린다고요? 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죠? 거기에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까지 결렬됐습니다.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고요. 오늘 이 세 가지 뉴스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증시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98.66포인트, 퍼센트로 따지면 5.80% 급락하면서 6,471.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낙폭이냐면요. 올해 들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이번이 25번째예요. 장 시작하자마자 96분에 코스피 200 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거죠. 외국인이 하루 만에 3조 5,03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요. 기관도 1조 3,244억 원을 던졌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4조 6,367억 원어 이를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받아냈는데 그래도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무너졌는데요. SK스퀘어가 11.54%로 낙폭이 가장 컸고요. 삼성생명이 11.11%, SK하이닉스가 9.75%, 삼성전자가 7.82%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종가가 24만 7,500원이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0만 원을 넘겼던 종목이 24만 원대까지 밀린 겁니다. 코스닥도 약세였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9.74포인트, 1.17% 내린 824.46에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71%, LG에너지솔루션이 1.8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5% 오르면서 방산과 배터리, 바이오 쪽은 버텼습니다. 시장의 돈이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빠르게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핵심은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입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에 5.337%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2007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금리 상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연준의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안정적인 반면에 30년물 같은 장기물 금리만 가파르게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의 수급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첫째, 미국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 국채를 찍어내야 하잖아요. 국채가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거죠. 둘째,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셋째, 일본, 영국, 중국 같은 주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어요.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삼성증권 조아인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서 AI 성장주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을 가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3년 뒤에 1억 원을 벌 거라고 할 때 금리가 낮으면 그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높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3년 뒤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 수익으로 평가받는 성장주, 특히 반도체 같은 종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결렬로 유가까지 올랐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희소식은 있어요.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해서 4.177%를 기록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어요. 최근 미국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구조적인 채권 수급 문제가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달러원 환율도 어제 오전에 1,413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더 거세졌던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급락장에서 공포에 휩쓸려 투매하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가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증시가 폭락한 바로 그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대폭 올렸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5월에 2.5%라고 했거든요. 0.7%포인트를 올린 건데 이게 보통 상향이 아닙니다. 정부가 3%라고 했고 IMF가 2.6%라고 했는데 KDI가 이 모든 전망치를 뛰어넘은 거예요. 내년 성장률 전망도 1.7%에서 2.2%로 0.5%포인트 올렸고요. 그러면 뭐가 성장률을 이렇게 끌어올렸느냐? 답은 반도체입니다. KDI는 이번 상향 폭 0.7%포인트 중에서 약 0.6%포인트가 반도체와 그 파급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했어요. 거의 전부가 반도체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3배가 아니라 4배예요. 내년에도 36%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요. 이런 반도체 호황이 수출만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설비 투자도 같이 뛰고 있거든요. 올해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이 3.3%에서 7.9%로 거의 2배 넘게 올랐어요. 총수출 증가율도 4.6%에서 8.7%로 뛰었고요. 경상수지 흑자는 정말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KDI는 올해 3,59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어요. 평소에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약 1,00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평년의 3.6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이미 상반기 흑자만 1,900억 달러로 웬만한 연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성장률은 3.2%로 올렸는데 고용 전망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기존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이나 줄인 거예요. 성장률이 뛰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게 바로 반도체 중심 성장의 한계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최첨단 팹을 짓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수천 명 수준이에요. 반면에 같은 금액을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에 투자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 돈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KDI도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3.2%와 내년 2.2%는 잠재 성장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들이 모두 이를 체감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반도체의 성과가 상당히 집중돼 있어서 체감 경기는 성장률 수치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수출은 역대 최대를 찍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라는 뉴스는 넘쳐나는데 동네 식당은 장사가 안 되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춥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이게 바로 반도체 호황의 양면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한 과목에서 100점을 받아서 전체 평균은 올라갔는데 나머지 과목은 여전히 낙제점인 셈이에요.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은 2.3%로 기존보다 겨우 0.1%포인트만 올렸어요. 실질 총소득이 크게 늘고 있지만 그 증가분이 반도체 관련 부문에 편중되면서 일반 가게까지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유지했는데요.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어서 당분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 요인도 결국 반도체예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 수요가 꺾이면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KDI는 이번 0.7%포인트 상향 조정이 바로 반도체 의존도를 보여주는 결과이고 반대로 AI 투자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면 다시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폭락이 바로 그 위험을 눈앞에서 보여준 셈이에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폭락이 일어났잖아요. 성장률은 3.2%인데 증시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의존형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중동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사실상 결렬됐어요. 이게 어제 코스피 폭락의 한 원인이기도 한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6월 17일에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었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60일 안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합의를 협상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 60일이 8월 17일에 만료됐는데 양측 모두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가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애초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고 미국이 처음부터 합의를 위반했다. 따라서 60일이라는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에 항복의 100기를 들라고 요구했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란의 경고예요. 이란 고위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의 일하는 방어에 의존하는 대신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란 기관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더 넓은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이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에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8월 1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고작 3척이었어요. 최근 5일 평균도 12척에 불과하고요. 올해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에 약 130척이 다녔거든요. 130척에서 3척으로 줄었으니 98%가 막힌 거예요. 이 상황이 유가에 바로 반영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2.7% 올라서 배럴당 90.87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WTI도 2.6% 상승한 배럴당 84.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8일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1.02달러까지 올랐어요.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래피던 에너지의 밥 맥널리 사장은 CNBC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국제유가가 폭등하지 않은 이유가 중국이 이란 전쟁 이후 하루 원유 수입량을 400만에서 500만 배럴가량 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공급이 줄었는데 중국도 수입을 확 줄여버리니까 가격이 그나마 균형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석유 제품 가격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정유업체들이 원유 수입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맥널리 사장은 중국이 극단적인 원유 수입 감축에서 벗어나는 것은 브렌트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이 다시 석유를 사기 시작하면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배럴당 100달러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수준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값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물가 전반이 올라가는 거예요. KDI가 물가 전망을 2.7%로 유지한 것도 이런 유가 변수 때문인 건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더 악화되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름값에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에서 움직이면 주유소, 휘발유 값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높은 수준이니까 유가 상승의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 중동 리스크가 어제 코스피 폭락의 한 축이기도 했어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자극하면서 장기 국채금리를 밀어올렸고 그게 다시 증시를 강타한 거니까요. 결국 미이란 휴전 결렬, 유가 상승, 금리 급등, 증시 폭락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앞으로 중동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9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미국과 이란이 어떤 외교적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같이 봤는데요. 사실 이 세 뉴스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미이란 휴전이 결렬되면서 유가가 올랐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글로벌 장기금리가 급등했고 그 결과 코스피가 폭락한 겁니다. 한편으로 한국 경제는 반도체 덕분에 숫자상으로는 역대급 호황인데 그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성장률 3.2%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체감 경기는 나빠지는 현실이 있고 증시는 하루아침에 6% 가까이 빠질 수 있는 취약성이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한 산업에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